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요즘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거 가입하려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국민들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상품이거든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걸 통해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의 투자에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서주든 씨,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SA 이거 약간 무슨 정보국 이름 같기도 하고요. 이 상품이 나온 게 2016년 봄인데 요즘 들어서 5년 만에 새삼스럽게 찾는 분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아, 맞습니다. 이게 5년 됐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별로 매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ISA 계좌라는 거는 주머니 상품입니다. 어떤 특별히 ISA라는 게 어떤 특정한 상품이 아니고 이 계좌를 만들면 이 안에다가는 뭐 예금, 적금, 펀드 뭐 이런 것들을 담아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과세를 해주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주식형 펀드나 뭐 주식이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금도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딱히 담아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을 이유가 없고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여기다 담아두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문제는 요건이 가입을 하려면 일단 소득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5년 동안 유지를 했었어야 됩니다. 유지 기간이 반 10년인 거죠. 변심 금지.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깨게 되면 당연히 이자 소득세를 다 내야 되는데 문제는 ISA 그 계좌에서 수수료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5년 동안 유지를 해가지고 비과세 찔끔 받자고 사실 찔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 200에서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도도. 그러려다 보니까 제약은 큰데 혜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해서 사실상 뭐 외면 받아왔었죠. 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여기에 이제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됐어요. 주식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중개형 ISA라는 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조금씩 인기를 얻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7월 26일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주식을 여기다 담거나 주식형 펀드를 담아서 굴리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하겠다.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도 없이 비과세. 일단 거기에 밑줄을 쫙 긋게 되는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 증권계사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내죠. 그런데 2023년부터 ISA를 통한 투자로 만약에 국내 주식 펀드 여기서 양도 차익이 났다면 여기에는 과세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아까 그 비과세를 해주는 한도 자체가 뭐 일반형은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하고 농어민형이 있어요. 서민형은 뭐냐면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3,500만 원 이하 혹은 이제 농어민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수익이 붙은 거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그걸 초과하면 또 세금을 좀 내긴 하는데 요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거는 그 부분이죠. 아예 이런 200만 원, 4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만큼은 아예 없애주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 증권 계좌에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시행이 돼요. 주식에 대해서도 연간 5천만 원 이상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5천만 원을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수익을 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매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 쭉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제 수익 실현했다. 그럼 10년 동안의 수익이 5천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그걸 팔아서 수익을 냈으면 이게 올해로 잡히는 거예요. 기간을 뭐 나누기 1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산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해에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 이제 과세를 하는 거라서 물론 이제 손실도 상기를 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ISA에 담게 되면
그걸 한도 없이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 큰 투자하시는 분들일수록 조금 더 매력 있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네.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ISA의 유인책을 좀 더 담아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 같아요. 네. 과거에는 어차피 주식형 펀드 다 비과세였는데 앞으로는 그게 과세되다 보니까 이 ISA에 담으면 이걸 이제 비과세해 주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그래서 실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를 보자면 우리가 1년에 5천만 원 수익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20%, 뭐 3억 초과분은 25%, 이제 지방세를 포함하면 더 크겠죠.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는데 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주식형 펀드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특히나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에 주식을 담아놓거나 주식형 펀드를 담아놔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큰 돈 굴리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한테는 땡볕에 그늘막 텐트 이런 거 하나 쳐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상 이런 분들까지 비과세를 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가입 대상 중에 제외되신 분들이 네. 금융 이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신 분들은 가입을 못해요. 이미 금융소득으로 많은 돈을 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외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만 가입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으로서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금융투자 그런 분이 되면 그런 분이 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지금은 금융투자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예. 일단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어쩌다 보니 큰 부자가 돼도 네. 거기에서 그거는 가입 괜찮습니다. 자격을 상실하진 않는다. 네, 일단 가입을 해놓으면. 지금 종합 과세 대상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2천만 원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한 2%짜리 예금을 넣어놓는데 10억을 넣어놨다라고 한다면 해당이 되는. 다른 거 그랬으면 하셔도 참 될 것 같네요. 좋겠는데. 네.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재미난 부분이 손익통산이에요. 손익통산이 뭐냐면 이 ISA 주머니 안에 담아놓은 것 중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고 주식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종목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주식형 펀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전부 다 플러스가 아니라 하다 보면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건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플러스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담을 수 있는 건 뭐 ELS, 뭐 ELD 이런 이제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과세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이제 거의 10% 정도 세금을 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과 다 합쳐가지고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냐 플러스가 발생을 했냐 전부 다 따져서 우리가 이걸 해지하는 시점에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손익을 통산해 주겠다라는 게 재밌는 점이죠. 그렇군요. 이게 금융상품이 이것저것 많이 등장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중개형 ISA라는 이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를 했다. 네. 이때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 봐요. 네, 일단 주식 투자를 하고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투자한다. ELS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 상품이거든요. 그냥 투자를 하게 되면 즉 ISA에 넘지 않고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가입을 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ISA 계좌를 통해서 넣게 되면 자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한 1,000만 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런데 ELS에서는 한 5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마이너스 500만 원인 거죠.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군요. 네. 만약에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손실을 봤는데 ELS로 2,000만 원 이익을 봤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이익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ELS니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800만 원에 대해서는 9.9% 거의 10%니까 한 80만 원 조금 못 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네. 이걸 ISA에 넣지 않고 내가 따로 개설을 해가지고 ELS 각각. 따로 주식 투자 따로 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는 1,000만 원 잃었고 그다음에 ELS에서는 2,000만 원 수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잃은 건 잃은 거고 2천만 원 수익 본 거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한 300만 원가량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넣는 것과 이 내부에 넣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이것도 이제 2023년이 되면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서 뭐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외부에 내놓는 것과 ISA 안쪽에 집어넣어가지고 손익을 통산받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거듭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2023년부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1년 8월. 근데 지금 아직 2년 남았잖아요. 아직 멀었죠? 왜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이렇게 다들 군부를 떼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아직 말복도 안 지났어요. 내일이에요. 예, 더운데 겨울도 한참 남았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2023년은 이 여름이 한 번 더 지나가고 겨울이 한 번 더 와야지 그때나 바라볼 시기인데 네. 왜 이렇게 지금부터 난리냐. 이게 연간 납입 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낼 수 있고 총 한도 1억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도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 2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는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6천만 원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한도가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한 5년쯤 후가 되면은 1억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계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 놓기만 하고 한도를 늘려가자. 물론 이제 ISA 계좌가 나온 지 5년이 됐으니까 예전에 만드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도가 1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안 그런 분들, 뭐 ISA 중간에 깨신 분들이나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한도를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납입을 했다 이미 ISA 계좌를 기존에 만들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예금도 넣고 모두 해봤는데 요거 그러면 다시 빼면은 한도가 살아나나요? 이거는 살아나진 않습니다. 한번 납입한 이력이 있으면 그 한도를 다 소진하는 거라서 혹시나 나는 그러면 미래에 조금 활발하게 이거 주식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약하고 다시 만드셔도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가입 문턱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네. 과거에는 소득이 있어야만 이게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당연히 취업을 하신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가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만 19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어린 나이인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 3년만 유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유지하고 그러면 깨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3년 유지한 상태에서 쭉 가게 되면 뭐 10년이든 20년이 흐르든 언제 깨더라도 그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가서 해지를 해서 쓰시면 되고 해지를 하셨다 그럼 또 재가입할 수 있냐?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3년에서 일단은 유지하신 후에 네. 필요하시면 깼다가 다시 만드셔가지고 또 납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바뀐 점 때문에 지금 ISA 인기가 좀 후끈 달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2016년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ISA라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 네. 가입을 독려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처음에 그쵸. 인기가 별로 없어서 그 직장인들 블라인드 앱에 그런 막 글이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은행 다니는 분들이 네. 우리 이거 10,000원씩 넣어가지고 강제로 가입시키고 맞아요. 일가 친척들 뭐 다 불러오고 난리 났어요. 이런 얘기가 막 있기도 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조건이 보완돼서 이제는 내 발로 가입하는 상품이 됐다. 그야말로 이제 절세 계좌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데 네. 혜택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데는 아마 정부와 금융권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에 내놓을 때는 이제 서민의 재산을 조금 형성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주자, 혜택을 주자였는데 네. 그거 자체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에 비해서 제약이 너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못 끌었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아무래도 서민들이 은퇴 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하나 만들자에 제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IRP라든가 아니면은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보통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 대비 자금으로 길게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5년 이상 저축을 해야 되고 나중에 받을 때는 뭐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직전에 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 드리고 방법을 만들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ISA 계좌가 그럼 만기가 됐을 때 이 돈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깨가지고 활용을 해도 되지만 ISA와 연금저축을 연계하게끔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목돈이 마련이 되잖아요. 마련이 된 목돈을
연금저축에 다시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또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노후를 대비하는 그 중간에 있어서 목돈을 마련하는 과정,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네. 노후를 셀프 서비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다. 이게 그러면 지금 딱 듣고 저는 이거 당장 가입해야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여러 가지 이 형태가 있어요. 이 주식을 투자하려면은 중개형 ISA라고 해가지고 증권사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 찾아가시기도 거리고 멀고 네. 요즘에 뭐 지점도 많이 없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증권사별로 요즘에 이벤트 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거나 사실은 이제부터 경쟁력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ISA의 세제 혜택은 어디에서 가입하나 다 똑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금융사별로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매기느냐. 사은품이 뭔지를 좀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진짜 말 그대로 사은품을 주는 곳들도 있어요. 진짜요? 네, 가입을 하시면 뭐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는데 저 봤어요.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커피 쿠폰 해봐야 뭐 4-5천 원 정도, 이것도 비싼 거긴 하지만은 네. 이것과 이제 금융 투자를 할 때 수수료를 생각해 봤을 때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큰 돈 투자하면 훨씬 큰 이익일 수 있거든요. 잘못하다가 카페 모카 한 잔에 넘어갈 뻔했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따져보시고 금융기관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이 IS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은행에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예전에 그 뭐 한 10,000원 정도만 넣고 가입해 그거 주세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은행에서도 요새 프로모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모바일로. 네. 근데 은행 ISA 가입을 해도 여기서 주식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이건 안 가능하게끔 되는군요.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네. 약간 이제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 이미 은행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깨고 다시 가입할까요? 뭐 가입한 지 한두 달 정도 되신 분들은 깨고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이미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ISA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있던 거를 이제 증권사 1인 1계좌예요. 네. 두 개를 만들 수는 없어서 기존 A은행에 있던 걸 B증권사로 옮길 수는 있으나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장에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사 가는데 뭐 만만치 않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전산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은행 직원과 증권사 직원이 서로 통화하면서 이분의 납입 내역 좀 팩스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거 서류 보내드릴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한 6차례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그냥 보니까 해지하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실제로 네. 그 금융사 직원한테 물어보면 알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해줍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지금 그거는 약간 소비자 편의를 좀 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쌓여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이게 인력으로 처리하자면은 심지어 그 안에 상품이 이미 가입돼 있는 경우엔 하나하나 다 옮겨드려야 그렇죠. 되는 그거 옮기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납입한 지 얼마 안 됐고 만든 지 네.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은 해지를 하시고 다시 가입하는 게 시간상으로는 조금 더 빨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중개형 ISA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전에는 일임형이라는 것도 있었고 신탁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네. 요 두 가지만 있었는데 일임형, 신탁형은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거죠?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금융상품 고를지도 모르겠고 자 어려워요. 이것 좀 대신 굴려주세요 하면은 공격형, 뭐 중립형, 안정형 요 세 가지 중에만 고르세요 하면 금융상품 알아서 투자해 주거든요.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관리를 조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탁형은 그냥 계좌만 두고 내가 금융상품 고르는 네. 거. 중개형은 여기에서 플러스 주식까지 고를 수 있는 거.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임형을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괜찮습니까?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때 다르고요. 네. 공격형 같은 경우 지금은 장이 좋았잖아요. 네. 실제로 1년 수익을 보면 굉장히 높은데 그건 일임 운용을 잘해줬다기보다는 장이 워낙 좋아서.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도 꼭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나를 탓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도 나보다 전문가가 낫지 하면 일임하시는 게 나을 텐데, 이게 지금 물어봐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증권 계좌가 이미 있어요. 증권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있는 증권 계좌에 있는 돈하고 주식 이거 싹 다 ISA로 옮겨 담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옮겨 담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체는 지금 증권사별로 전산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일반적인 증권사 질권 계좌에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모바일 수수료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SA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곳들이 있거나 아니면 많이 할인을 해주지 아예 안 받지는 않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소액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네. ISA보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큰 금액 아니고 또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본인의 손 사이즈를 한번 보시죠. 큰 그쵸. 손인지 작은 손인지. 자, 손 사이즈는 우리 교통정보 듣고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 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우리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수료도 잘 따져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소장님이 저를 수렁에서 건져줬잖아요. 카페모카 한 잔에 넘어갈 뻔했던 저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임형 ISA 이거는 다 맡긴다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니면 예. 내가 선택하는 신탁형 ISA는 내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수수료가 다 있기는 한데 그렇게 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혹은 금융사에서 선택해주는 금융 상품이 안전한 상품일수록 수수료가 싸고 아, 네, 위험한 상품, 주식에 가까울수록 비쌉니다. 스트레스 값이네요. 얼마나 간이 조마조마하느냐. 네, 그런데 네. 그 스트레스는 내가 받는데 수수료는 거기서 더 떼가니 신탁형 ISA는 그 스트레스도 내가 받고 예. 발 뻗고 못 자는 것도 난데 맞습니다. 수수료도 내야 돼요? 네, 수수료도 공격적인 상품, 주식형 펀드일수록 뭐 이런 것들일수록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임형 같은 경우는 맡긴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안전한 상품으로 골라주세요라고 한다면 어차피 골라야 될 폭도 적고 그냥 예금 금리 따져가지고 여기가 금리 높네 해서 선택을 해서 굴려주면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안전하게 운용되는 일임형 ISA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뭐 보수를 따지면 한 0.2% 남짓 이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뭐 느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일임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형 펀드라든가 아니면 뭐 ELS라든가 이렇게 공격적인 상품을 담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주머니에서 떼가는 보수가 한 0.6% 정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펀드라든가 ELS에서 또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또 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준 자산운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을 떼가는 건데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한 1.2에서 1.3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내가 연간 1,000만 원을 넣어뒀다 한 12, 3만 원 정도는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언제 떼냐 일할 계산해서 해지하게 되면 뭐 중간에 뗄 수도 있고요. 뭐 분기별로 떼기도 하고 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 정도면은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좀 비싼 편인 거예요?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네. 그 정도 수수료 보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사실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할 때라고 본다면 그럼 속상하죠. 마이너스 나는데 수수료까지 떼가? 네. 라고 해서 좀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수수료는 어디서든 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펀드 가입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공모펀드. 그냥 주식형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왔어요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나 보수가 한 1% 정도 떼긴 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IS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더 비싸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또 세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일임형을 투자했을 때는 비슷한 상품을 투자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좀 골라가지고 알아서 좀 운용을 해준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거 수수료 같은 거 비교하는 거 좀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메뉴판으로 한눈에 쫙 이런 서비스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검색창에 ISA 다 모아라고 치시면 다 모아. 예, 다 모아놓는다 해서 네. 다 모아라고 치시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지금 현재 ISA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금융사의 신탁형 수수료와 일임형 수수료가 있는데 아마 시간 내서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그걸 보지 않고 가입을 하시면 세상에 그 이제 안에 들어가는 금융 상품별로 수수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예를 들어서 ETF로 주로 투자를 하고 네. 싶다라고 한다면 그 ETF가 이 해당 금융기관별로 떼는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예 안 떼는 곳이 있거나 한 0.5%까지 떼는 곳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수수료면 외부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죠. 0.5%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 들 때
월급 계좌이체 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카드 얹어주는 쓰고 그렇죠. 카드도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 쓰라고 하고 맞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상품 선택하실 때 일단 나 자신과 대화를 좀 나눠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넌 어떤 사람이니 물어보시고 공격형이다, 일임형이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해외 주식형 펀드나 ELS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네. 세금이 붙는 상품들 일단은 ISA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 내도 무리가 없나요? 맞습니다. 수수료는 어차피 IS에 담든 담지 않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IS에 담아두게 되면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채권형 펀드 혹은 ELS 같은 어떤 파생 상품들 이런 거는 그냥 밖에서 투자를 하면 수수료가 세금이 붙으니까 여기 안에다 넣어놓고 투자를 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장기 투자할수록 더 IS에 담아놓을 만하시다. 그러니까 아이들 뭐 자녀들 나이 어린 친구들은 안 되겠지만 뭐 19살 이상 됐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돈 좀 모아주고 싶다. 뭐 주식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목돈 좀 마련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할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ISA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담아두시면 한 10년, 20년 후에 진짜 내가 넣은 원금 대비해서 많은 수익을 걷어가면 걷어갈수록 훨씬 더 이득인 거겠죠.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나면. 그렇죠. 아침 햇살님이 이런 질문 주시네요. 이 ISA 계좌 여기에 투자한 금액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 아닙니까? 물어보셨어요. 예. ISA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아, 이건 빠지는군요. 네,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아예 분리과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약 10% 정도 세금만 내고 나머지 소득과 합산은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엄청 큰 건데 그렇죠. 그런 혜택을 준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이미 다른 ISA 나는 일임형이건 신탁형이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나는 증시에 관심 있습니다. 아하, 네. 중개형으로 갈아타고 싶어요. 요거 가능합니까? 이게 계좌 이전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해당 증권사에서 이전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아, 또 팩스 보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금융사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증권사가 다 해주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A 증권사인데 우리는 주식 거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B 증권사로 옮길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아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분리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과세한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게 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그 리스크는 갖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소식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